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정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신경 발달 장애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서적인 장애.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로 이제 문제는 신경 발달에서 특히 요 발달에 관련된 요 발달에 관련된 이제 장애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90%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은 이 신경 발달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적 장애나 아니면은 뭐 특정 기능 발달 장애,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그다음에 ADHD 요 순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이렇게 지적 장애랑 그리고 이제 특수 기능 발달 장애 요렇게 두 개가 좀 주로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폐랑 그다음에 ADHD랑 요렇게가 각각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씩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지적 기능 장애, 지적 장애랑 지적 장애랑 특정 기능 발달 장애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능 지수, 쉽게 말해서 지능 지수, IQ라고 부르죠. 이 IQ가 70 미만인 게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막 보다가 지적 지능 지수가 70 미만이다. 그러면 지적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실제적인 학습에 관련된 지능 외에도 사회적인 지능도 떨어지면서 또래보다는 보다 동생들과 잘 지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10살이면 5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능이 조금 떨어질 뿐 아기가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IQ가 떨어지고 또래보다는 동생들과 잘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기능 발달 장애는 특히 언어에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문제에서 보통 이런 말이 주어집니다. 지능 검사는 정상이었다. 이런 말이 보통 주어집니다. 혹은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뭐 수학은 잘한다거나 이러한 다른 문제는 정상이다라는 걸 팍팍 티를 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특정 기능이니까 어떠한 기능이냐에 따라서 질환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을 이해하는 게 힘들면 말을 이해가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은 요거는 언어 장애고요. 그다음에 발음이 잘 안 돼. 발음 기능이라고 할까요? 발음 기능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사랑을 사랑 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간단한 것들 있죠. 뭐 안녕을 아령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이렇게 발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말소리 장애고요. 그리고 말은 잘 되는데 사회적으로 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가 잘 안 돼.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은 요거는 사회 의사소통 장애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아.' 하면서 왜 그 선지가 이거밖에 남을 수가 없게 문제에서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야 요것만 문제야.'라고 티를 팍팍 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는 이제 말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약간 조금 다르게 말은 정상인데 딴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딴 건 다 되는데 읽기만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읽기도 되고 다 되는데 쓰기만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읽고 쓰고 언어적인 건 다 괜찮은데 계산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러한 특정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요거를 특정 학습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워딩들은 막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번쯤 '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한 문제는 이제 뒤 파트입니다. 주요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ADHD라고 쓰겠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들어보면은 뭔가 자폐 스펙트럼과 ADHD는 사실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다르게 표현이 되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사실 우리가 자폐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진단 기준을 모를 수 있어도 야 얘가 자폐야 ADHD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아라고 하면 사실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는 둘 다 어린아이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면서 둘 다 약간 충동적인 행동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공통점으로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말해요. 학교에서 친구랑 자꾸 싸우고 친구를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뭐 얘가 머리를 갑자기 벽에 박는다든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행동들을 금쪽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금쪽의 행동을 하면서 친구를 때리고 친구랑 싸우고 이런 행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이게 너무 문제에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이게 자폐인지 ADHD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한 70%로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막 길어요. 하여튼 문제도 길어 얘네들은. 문제가 딱 길면 이 중에 한 70%가 이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는 별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자폐와 ADHD 둘 다 충동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0%가 우리한테는 사실 쓸모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70%를 과감하게 없애면서 나머지 30%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와 유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가 좀 헷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나머지 30%가 뭔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핵심 같은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발달 지연이 동반됩니다. 원래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고요. 문제에서는 발달 지연이 항상 동반되어 있습니다. 말이 느렸다든지 아니면은 혼자서 뭐 서기가 잘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발달 장애로 주요하게 나오는 게 불러도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 엄마와 눈 맞춤이 안 된다. 이러한 발달 지연에 대한 파트가 주어집니다. ADHD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은 발달 지연이 동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돼 있다고 표현했는데 명확하게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ADHD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능이 저하돼서 친구랑 싸우거나 다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기능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애초에 이름 자체가 자폐잖아요. 스스로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던 없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달 지연에 더불어서 반드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자동차라던가 특정 분야에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워딩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자폐구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ADHD에도 묘하게 이거랑 비슷하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특정 분야에서는 집중을 잘한다. 그래서 요런 거에 헷갈리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집착과 집중은 다르니까요. 요거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거 발달 지연이 동반된다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자, AD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70% 표현하지만 약간 집중력 저하에 대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분 이상 뭔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금방 흥미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앉아 있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집중력 저하에 대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ADHD 문제를 잘 보시면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학생이 됐다던가 이러면은 애초에 그 자폐 스펙트럼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성적이 떨어졌다던가 성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폐 스펙트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올바른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ADHD는 사람 같은 기능은 합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람 같은 기능이 가능하다. 해서 그냥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그냥 인간이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폐 스펙트럼은 약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무서우니까 지울게요. 어쨌든 이러한 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ADHD는 명확한 치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를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 이 약이 굉장히 유명한 부작용이 있죠. 틱 장애가 동반되면 아토모섹틴을 사용해야 되겠다. 아토모섹틴으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 여기에 이 충동적인 행동이 있죠. 이 충동적인 행동을 억눌러 줄 수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를 쓰겠다. 주로 리스페리돈이나 아니면 아리피프라졸인가요? 맞네요. 아리피프라졸을 통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는 충동적 행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에도 충동적 행동이 있죠. 심지어 앞에 지적 장애에도 충동적 행동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 행동이 동반된 모든 경우에서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 머리를 박고 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 발달 장애, 틱 장애도 있는데 틱 장애는 워낙 뻔하니까요. 여기 ADHD의 요 메틸페니데이트의 주요 부작용인 틱 장애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틱 장애는 나오면 틀릴 수가 없는 게 워낙 뻔하게 갑작스럽고 반복적인 불수의적 운동이나 소리 내기를 보이죠. 여기는 이제 뻔하니까. 그런데 굳이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증상이 발생된 지 1년이 안 되면 그거를 우리는 잠정적 틱장애라고 부르고요. 왜냐면 처음에 나온 후에 아이들이
심리적인 그런 상태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위축이나 특정한 스트레스를 받는 행위에 의해서 잠시 동안 틱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틱장애가 아닌데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으면 아직 틱장애는 아니야. 잠정적인 틱장애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1년이 넘으면 이제 뭐 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적 틱장애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 틱장애 더불어서 음성 틱장애까지 포함되면 요거를 우리가 뚜렛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틱장애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틱장애는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뭔가 행위잖아요. 충동적인, 불수의적인. 이것도 약간 충동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치료는 똑같이 리스페리돈과 아리피프라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발달 장애, 신경 발달 장애에 대해서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정서 발달인데요. 여기는 일단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와서, 그리고 어려운 게 없어요. 워낙 좀 각각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질환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선택적 함구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함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는 말 잘해. 원래 애가 말을 잘하는 애였어. 그런데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엄마 앞에서만 말을 안 한다든지 특정 상황에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 집에서는 말 잘하는 애인데 뭐 아니면 누나랑 놀 때는 말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말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선택적 함구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괴적, 이름이 조금 깁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가 반복적으로 심한 분노와 폭력을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막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나 아니면은 품행 장애랑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다음에 이제 품행 장애. 품행해가 아니고 품행 장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자,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는 게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침을 탁 뱉었어. 그럼 그 사람이 기분이 당연히 나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큰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죄책감도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물론 이게 겹칠 수는 있겠죠.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다른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이 좋은 거야, 그냥. 나쁜 짓이 기분 좋아. 이해되시죠?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내가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이게 반사회적 성격장애고요. 품행장애는 뭐 하나 불 지르는 게 너무 좋아. 이게 품행장애입니다.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는 애들한테 벌어지는 거고요. 아직 자기 기분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몰라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기분을 파괴적으로 조절을 하고 기분 조절이 전반적으로 부전인 상황이긴 하지만 얘가 지금 뭐 다른 사람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게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애다 이거죠 아직.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불안 장애는 워낙 유명하니까 요거는 이제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것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해서요. 그냥 뭐
근시적으로는 뭐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거나 뭐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심해지면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까 봐, 내 애착 대상이 사고를 당해서 사라질까 봐 그거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요런 게 이제 분리불안 장애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반응성 애착 장애랑 그리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이름도 복잡네요. 이 두 가지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요거는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어렸을 적에 이제 학대나 방임을 받은 거예요. 더 어렸을 때겠죠. 학대나 방임을 당해서 이 친구가 정서적인 혼란을 일정 시간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서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정서 발달에 지대한 장애가 발생해서 두 가지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멍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정서적 교감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얘가 너무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너무 정서적인 혼란을 가진 나머지 누구와도 정서적 교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초면인 사람한테도 초면에도 친근하고, 그다음에 지나친 교감을 하려고 하고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어쨌든 어렸을 때 요게 이제 반드시 주어지겠죠? 이게 주어지면서 나중에 막 누구를 봐도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표정도 무표정하고 이러면 반응성 애착장애고요. 막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막 잘 지내고 두려움이 없고 낯선 장소에서도 해맑게 잘 지내고 요게 이제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증상들, 특히 얘가 좀 더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에 의해서 아이가 뭐 폭력을 당하거나 아이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환경, 이걸 뭐라 하죠? 제공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게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경 발달 장애와 그 다음에 정서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적 장애의 핵심은 IQ가 70보다 낮고 또래보다 동생들과 잘 지낸다. 그래서 학업적, 사회적 지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정 기능 발달 장애는 지능 검사가 정상이다라는 말이 표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특정하게 말을 이해하는 게 말을 제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언어장애고요. 말은 아는데 그걸 말할 때 발음이 뭉개져. 말소리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말도 잘 되고 뭐가 잘 되는데 애랑 말이 잘 안 통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뭐야 이게. 이게 이제 사회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꼭 언어적인 게 아니더라도 특정한 학습 장애. 예를 들어서 얘가 막 국어랑 영어는 성적이 높은데 뭐 수학에 특히 계산만 안 된다던가 요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 특정 학습 장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는 둘 다 충동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헷갈릴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기능이 완전히 없어서 사실상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DHD는 조금 충동적이고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ADHD 환자 많잖아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 지연이 대부분
100% 동반돼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특정 분야에 집착한다는 워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충동적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안티사이코틱스를 쓴다. ADHD는 집중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워딩이 나오면서 메틸페니데트와 아토목색틴을 쓰면 되겠다. 그다음에 특장애 같은 경우는 워낙 뻔하니까 확인을 해오시면 되겠다. 정서적 장애는 이런 게 있다 라고 한 번씩만 알아두시면 문제에서 워낙 특정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